일본인들이 밥 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즐겨 먹는 된장 고등어 통조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가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가공공장에서 출고된 이 통조림 값은 300엔인데 3개월 전에 만들어진 이 통조림의 가격은 100엔입니다. 유통기한이 다 돼서 더 싼 거 아니냐고요? 통조림 유통기한이 3개월일 리가 있나요? 이 통조림들의 유통기간은 10년입니다. 3개월 차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6개월 전에 만든 이 통조림이 더 싸냐면요, 200엔으로 오히려 더 비쌉니다. 판매 가격이 이렇다면 통조림 회사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해야 할까요? 소비자는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 3개월 단위로 가격이 3배씩 차이가 나는 이 통조림과 이 통조림을 만든 회사, 더 나아가 일본산 통조림 자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가격이 뒤죽박죽인 통조림 가격은 대규모 금융완화 10년째를 맞아 부작용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일본 금융시장을 상징합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주와 이번주 일본 국회 청문회에서 대규모 금융완화의 메리트가 더 크다, 당분간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3주 전 도쿄나우에서는 일본은행이 10년 만에 대규모 금융 완화를 깜짝 축소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작년 12월 22일 일본은행이 국채 수익률 곡선 왜곡을 회수하기 위해서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2배 확대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축소를 결정한 지 2달이 지났지만 8년에서 9년 만기 국채 금리는 0.6%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 0.5%를 웃도는 수익률 왜곡 현상이 여전합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2일에는 이틀 연속 10년 만기 금리가 상한폭인 0.5%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규모 금융 완화의 3대 부작용을 통해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와, 하지만 섣불리 금융 완화를 그만두지 못하는 3가지 이유, 즉 일본은행의 33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익률 곡선 왜곡이란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일본은행이 통제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만 0.5%에 묶여서 움푹 꺼져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일본은행이 2016년 9월부터 이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두 가지를 통제하는 장단기 금리 조작을 실시한 데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국채 수익률 곡선의 왜곡 때문에 기업은 계속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2월 회사채 발행액은 23일 기준으로 제로였습니다. 기업들이 4분기 결산 발표를 마무리하는 2월은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발행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가 뒤죽박죽이니까 기업들이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금융완화의 첫 번째 부작용은 이처럼 채권 시장의 기능을 망가뜨린 겁니다. 만기가 다른 국채금리만 뒤죽박죽인 게 아닙니다. 만기가 같은 국채, 즉 똑같은 상품의 금리도 뒤죽박죽입니다. 오프닝에서 예로 든 통조림은 사실 10년 만기 국채 얘기입니다. 지난 1월 말 새로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475%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앞서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165%에 불과했습니다. 이보다 3개월 앞선, 즉 2032년 6월이 상환일인 10년 만기 금리는 다시 0.3% 수준으로 2배가량 더 높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상품인가 싶을 정도로 가격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건 일본은행이 이 시기에 발행된 국채를 거의 100% 사들인 탓입니다. 일본이 죄다 쓸어 담아 버려서 시장에 유통되는 채권의 씨가 마르다시피 하니까 수요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대표적인 글로벌 국채 지수인 FTSE 세계 채권 지수는 올해부터 일본 10년물 국채를 부분적으로 제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유통량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스즈키 마코토 오카산증권 선임 전략가는 일반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일본 국채의 가격 움직임을 대표하는 10년물이 세계 주요 채권 지수에서 제외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요 채권 지수에서 제외되면 이 연기금 등 글로벌 큰손의 투자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일본 국채 시장에 해외 자금의 유입이 끊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규모 금융완화 10년의 두 번째 부작용은 빈부격차입니다. 내각부가 일본의 가계를 총자산 잔고별에 따라 10단계를 나눠서 분석한 조사에서도 최상위층의 평균 자산은 2019년 1억 3,511만 엔으로 2014년보다 1,030만 엔 늘었습니다. 반면 자산이 가장 적은 계층은 거꾸로 빚만 215만 엔 늘었습니다. 자산이 많은 계층은 유가증권 보유 비율이 높은 반면 자산이 적은 세대는 아무래도 예금과 적금 비율이 높은데요. 대규모 금융완화
완화로 주가가 오른 이익은 대부분 부유층에게 돌아가고 초저금리로 인해서 예적금 이자가 제로 수준으로 줄어든 손실은 서민층이 고스란히 떠안은 결과입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의 세 번째 부작용은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겁니다. 2021년 도산한 기업의 숫자는 5,980건으로 1964년 이후 57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 직전인 2012년만 해도 한 해 11,719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는데요. 이보다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원래라면 실적이 나빠서 문을 닫았을 기업도 대규모 금융 완화가 이끈 초저금리 덕분에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연명을 할 수 있게 된 영향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사를 해봐야 빚이 늘기만 하니까 문을 닫는 게 나은데도 꾸역꾸역 살아가는 기업을 말합니다. 지난 1월 데이코쿡 데이터뱅크는 2021년 말 기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일본 기업 147만 곳 가운데 13%인 18,800곳이 좀비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업 10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좀비 기업인 셈입니다. 시바누마 나오이코 세리법인 AN 파트너스 매니저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살아남아서 저가 수주로 연명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모든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마이니치 신문에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금융 완화의 세 가지 부작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시장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는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의 음식료품 업체들은 28,00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4% 올렸습니다. 올해도 가격 인상이 결정된 식료품이 7,000개를 넘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이렇게 뛰어올라서 서민들의 생활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은 다시 1%로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 완화를 계속한다는 거는 한가한 투정이죠.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랐습니다. 4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인 2%보다 2배가 넘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얼어붙으면 코로나 충격에서 가까스로 회복되나 했던 일본 경제의 허리가 꺾이게 됩니다. 후생 노동성은 2022년 일본인들의 실질 임금이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고 2월 7일 발표했습니다. 물가가 임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지금의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가 늘어나기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일본은행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를 사서 가격을 높이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이 금리를 방어하기 위해 사들이는 국채는 지속성이 의무시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2달 동안 34조 엔어치의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1월 국채 매입 규모는 23조 6,902억 엔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 1월 13일 매입 규모는 5조 80억 엔으로 1일 기준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본은행은 1년 만에 100조 엔의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 직전인 2013년 3월 125조 엔이었던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잔고는 작년 10월 말 556조 엔으로 5배 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전체 국채의 절반이 넘는 50.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는 88%를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기축통화 보유국이어서 일본은행이 엔화를 마구 찍어낼 수 있다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계속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본은행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대규모 금융 완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3일 오전 한때 10년물 국채금리가 0.545%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가격지정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0년물 국채를 무제한으로 0.5%의 금리에 사줍니다. 금리가 0.5% 이상 오를 싹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입니다. 0.545%의 국채를 팔았다는 건 누군가 10년물 국채를 0.5%보다 헐값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일본은행이 더 높은 값의 국채를 사준다는데도 더 싼 값에 다른 데다 팔았다는 거죠. 일본은행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시장 참가자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국채를 싹쓸이하는 일본은행은 증권사 등의 사들인 국채를 도로 빌려줍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양을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본은행이 국채 씨를 말려서 채권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조치입니다.
국채 씨를 말린 일본은행이 국채시장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며 사들인 국채를 도로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빌려준 국채는 일본은행에 되팔지 못한다는 규정이 따라붙습니다. 일본은행이 사서 빌려준 채권을 도로 일본은행에 판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요. 정부 기관인 일본은행에서 빌린 국채가 공매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인데요.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증권사는 빌린 국채를 팔 데가 없어졌습니다. 일본은행 말고는 국채를 사겠다는 투자자가 거의 없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결국은 헐값에 국채를 내다 팔면서 금리가 0.5%보다 더 오르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국채 매입이 거꾸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 장단기 금리 조작, 나아가 대규모 금융 완화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국채 매입의 한계가 드러나자 일본은행은 1월 18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공통담보 자금 공급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에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서 일본은행 대신 국채를 사들이도록 한 조치인데요. 기회가 되면 이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반짝하는 효과밖에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의 대규모 금융 완화는 부작용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정책을 지속하기 힘든 지경에 몰렸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행이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대규모 금융 완화를 계속하려는 건 금융 완화 정책을 중단하기도 어려운 세 가지 상황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일본 정부가 마구 찍어놓은 국채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일본의 정부 부채는 1026조엔, 우리 돈으로 1경 원에 달합니다. 일본의 1년 예산이 100조엔을 조금 넘는데요. 예산의 3분의 1을 국채 원리금 갚는 데 씁니다. 지난 2월 3일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와 원리금 상환 부담 예상치를 새롭게 내놨습니다. 작년 12월 일본은행의 장기금리 변동폭 확대 이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국채 원리금 상환 규모는 29조 8천억엔으로 2023년보다 4조 5천억엔 늘어날 전망입니다.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11조 5천억엔으로 올해보다 3조엔 증가할 전망입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2%대에서 0.4%대 중반까지 오른 올해에만 이자가 1,000억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중단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보다 2%포인트 오르면요, 2026년 국채비는 33조 4천억엔으로 늘어납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부채 부담이 3조 6천억엔 증가합니다. 금융 완화 종료로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외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기업의 해외 활동은 물론 일본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신문은 최근 일본은행이 구로다 하루이코 현 총재 임기 만료인 내년 4월 이후 출구 전략에 나서면 일본의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2014년 이후 일본의 신용 등급은 5번째로 높은 A+를 9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란 한마디로 빌려준 돈 떼먹지 않고 파산하지 않을 고객의 등급입니다. 2014년 774조엔이었던 일본의 정부 부채는 대규모 금융 완화 10년간 1026조엔으로 불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64%로 G7 가운데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누가 봐도 돈을 떼먹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요. 그런데도 일본의 신용등급이 A+라는 비교적 양호한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일본은행이 국채의 절반 이상을 사준 덕분이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의 크리스야니스 쿨스틴 국가신용등급 담당자도 일본은행의 국채 구입은 신용등급을 지탱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등 출구 전략에 나서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겠죠.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물가가 정체하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 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세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국채 상환 부담이 더 커져서 연쇄적으로 채무 구조가 악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물가가 1%대로 떨어지는데 금리는 크게 오르는 현재 일본의 상황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등급 하향 조건과 일치합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도 떨어져서 외화 조달 루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 앤 컨설팅에 따르면 국가신용도가 흔들리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6% 오를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기하라 마사히로 미주어 파이낸셜 그룹 사장은 장기금리가 3%, 4%가 되면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리 상승으로 주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중단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진한 일본의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조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는 장기금리가 1%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수익이 5%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GDP도 0.3% 감소합니다. 지난 2월 16일 니혼게이자 신문이 일본은행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올해 이후 금융정책의 향방을 물었습니다. 20명 전원이 올해 일본은행이 장단기 금리 조작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은 8명은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폭 추가 확대 같은 과도기적 정책을 아예 그냥 접어두고 단숨에 장단기 금리 조작을 폐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 국가라는 지위도 내려놓을 전망입니다. 20명의 전문가 가운데 4명은 올해, 11명은 내년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